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민법의 마지막 나무인 세 번째 채권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채권의 핵심은 저 인간 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와, 대박. 정말 그거를 눈치채셨다면 정말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얘기 하겠죠, 그쵸? 여러분은 지금 한 인간이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사는 정말 대단한 그죠? 사기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하실 것은 사기도 뭐다? 유효다. 그죠? 유효다. 110조! 유효다. 나 취소할래. 시험 끝나고 합격하시고 나서 취소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세 번째 나무인 채권의 핵심도 채권이라는 권리, 그 변동, 채권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우리 법 조문하고 판례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요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물권편에서는 물권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편에서는 채권행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 법률행위인 요 채권행위, 민법 전체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뭐 배운다? 그렇죠. 법률행위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 배운다. 그래서 좀 알만하려고 할 때 그것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채권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우리 채권 변동이 있겠죠. 물권 행위하면 물권 변동이 있으니까 채권 행위하면 당연히 이 채권이라는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채권 행위라는 법률 행위의 유효냐 무효냐는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민법 전체 총칙에서 따진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유무효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일단 유효하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채권의 권리 실체가 뭐냐, 채권이 대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즉, 이 채권 행위의 당사자의 권리는 뭐가 있고 의무는 뭐가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법률 관계는 상대적이 되겠죠, 그렇죠? 채권이니까 등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이라 할지라도 우리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절대적이 됩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이제 대항 요건, 이제 등기가 대항 요건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대항 요건을 구비해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그렇죠? 채권에 물권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물권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나무 채권은 어떠한 나무가지로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민법 맨 앞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지도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채권 해가지고 나무가 있죠. 근데 채권에 아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배운 것 같아요. 민법 앞에 총칙에서 법률행위는 뭘로 나눠볼 수 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죠? 기억이 날까 말까 하시죠, 그렇죠? 기억이 나신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계약, 다른 거 안 따지고 이 계약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계약 중에서도 일부 계약만. 왜냐하면은 말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사람, 그죠? 중개업자라는 사람은 무엇만을 중개하는 거죠? 법률행위만.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만을 우리 중개합니다. 계약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중개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 그 나무 위쪽에 보면 학습 목적에 무엇을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민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죠? 법률행위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는 일부 법률 행위만을 우리가 중개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도 이 채권 파트에서는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중에서도 계약 중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웁니다. 굉장히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까지도 딸랑 2개. 교환은 뭐 거의 안 나오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매매, 임대차 이 2개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총칙이 또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채권에만 통한다. 채권 중에서는 우리 계약편. 그렇죠? 이 계약 관련 총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말 심플하죠, 사실은. 그러나 문제는 또 수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채권의 실체가 뭐냐. 그래서 채권행위라는 법률행위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거 배우는 거 법률행위. 그렇죠? 매매해도 뭐예요? 계약은 법률. 매매도 법률행위. 그렇죠? 교환도 법률행위. 임대차도 법률행위. 진짜 우리는 법률행위 이거 하나 배우는 거구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뭔지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권리가 있으면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없으면 주장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 매매라는 법률행위,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파는 쪽을 매도인, 사는 쪽을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주로 이제 이게 파는 쪽을 한번 팔아버리면 끝나지만 이제 매수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에다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되겠죠. 이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뭐가 되는지. 근데 주로 뭐 임대인이야 큰 문제가 없죠. 이제 임차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가 이제 중요한 핵심 소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채권, 이제 우리는 계약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계약의 줄기인 우리 계약 총칙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앞에 계약 총칙 맨 뒤로 가셔서 채권편에 계약의 그 총칙 앞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을 것이에요.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표가 쫙 있죠. 찾으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약의 정의는 뭐냐? 뭐 볼 것도 없다. 뭐다 법률행위다. 그래서 앞에 우리 민법 전체 총칙에서 이미 다뤘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 읽어볼 것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효과. 법률효과 즉 채권 변동이 되겠죠. 채권 발생이 되겠죠.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 무엇의 합의?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당목의. 기억나시나요? 당목의. 그렇죠? 기억 안 나신 분은 그냥 본인 목을 비트세요. 그럼 진짜 기억이 날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절박함?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수의 진을 치고. 자,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보시는 그 중에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 같은 말이에요.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거죠. 그렇죠? 앞에 민법 전체 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한다. 법률행위가.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이제 우리 채권 계약 파트에서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채권행위 중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이 세 번째 의사표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치라는 게 또 하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이 되겠죠. 이 합치라는 게. 그렇구나. 자, 그래서 앞에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는 구별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이제 가끔 밑에 이제 종류라고 돼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종류에다 빨간 펜 밑줄을 하시고요. 자, 나는 이제 관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7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전형이냐 비전형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계약을. 여기 전이라는 것은 이 법적,
지금 민법 법전을 말해요. 민법 법전에 그 형태가 있느냐? 형태가 있으면 전혀. 형태가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유자 이름 명자를 써서 유명계약 이렇게 합니다. 없으면 우리가 비전형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형계약에는 총 민법인 14가지가 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배우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뭐다? 전형계약, 유명계약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무, 편무, 쌍 쪽에 의무가 있느냐, 양방에 한쪽 편에만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매매교환 임대차는 당연히 양쪽에 의무가 있죠. 그렇죠. 쌍무계약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공짜가 아니냐, 대가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 공짜냐 이거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이런 중개하는 계약은 다 공짜가 아니죠. 유상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낙성이라는 것은 승낙의 낙이죠. 승낙만 하면은, 한쪽이 승낙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그런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낙성계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다 낙성계약이 되죠. 특별한 물건을 요구하지 않죠. 물건을 요구하는 게 현상망고죠. 그렇죠? 현상금 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범인 잡을 때 뭐 그 신춘문예 원고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범인을 잡아서 바쳐야죠. 물건을 요구하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매매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은 다 낙성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일시를 한 번 만나면 땡이다 이거죠. 우리 대표적인 매매교환이 되겠고, 계속적으로 쭉 볼 사이에요. 언젠가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임대차가 이제 계속적 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 유인계약이냐 무인계약이냐. 그 인이라는 것은 원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계약의 효력이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효력이 좌우될 때 좌우된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뭐다? 유인계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다.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는데 내용 결정의 자유가 없는 게 있더라. 그게 보니까 뭐다? 약관에 의한 계약이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관에다 빨간 펜 밑줄을 치고요. 내용 결정의 자유는 없다. 자, 규제하는 법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겠고요. 거기 명시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파란 펜 밑줄 합시다. 그쵸? 명시. 명확하게 보여줄 시자, 그 다음에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위반하면은, 그 무효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 자,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다 검정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요거는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던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아는 거죠. 나는 몰라도 법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무 없다에다 검정펜. 그 다음에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우선시 됩니까? 그 합의가 우선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합의가 우선이다. 자, 그래서 합의 우선에다가 검정펜. 그 다음에 점점 보시면 약관 규제의 기본 원리가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거래라는 게, 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따라서 불공정 약관은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약관의 그죠? 구속력의 근거는 뭐다? 합의다. 법규는 합의에다가 검정펜. 그래서 밑에 이제 표 마지막 밑에 그 약관에 관련 판례가 그게 합의다. 구속력의 근거. 그걸 나타내는 법규범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계약 채권에 있으니 우리는 계약만 한다고 그랬죠. 앞으로는 계약이라고 그럴게요. 자, 계약의 줄기인 계약 총칙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늘 위로 쭉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자, 하늘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별거 아닌 겁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맨 앞으로 가시면은, 맨 앞에,
나무 다음 페이지에 또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 드디어 세 번째 채권이죠. 계약만 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크게 1, 2, 3 해가지고 총칙, 매매, 임대차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총칙은 다시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걸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되면 채권 변동이 되겠죠. 채권이 발생되겠죠. 그거 말고 법률 효과가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다른 효과가 없느냐.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라는 테마로 해서 두 번째 동시행의 항변권, 세 번째 위험부담,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경우는 당사 이게 매도인이 뭐예요? 매수인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이게 어차피 돈 받았는데 이 돈을 다른 사람 줄 게 있어. 빌린 데가 있어. 그렇죠? 그럴 경우에 빚쟁이인지 뭐죠? 돈을 빌린 쪽에 계약금하고 잔금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계약의 효력은 이 매도인 입장에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쪽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다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효력 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 소멸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계약의 소멸. 계약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 해제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테마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 구체적인 거,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계약의 성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면 그게 뭘로 보여야 된다? 법률행위구나. 그렇죠? 요거.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 의사표시, 민법 전체 총칙 이거에 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라고 가로가 되어 있죠. 계약이 체결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비교되는지.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두 책임이 좀 다르다. 하나는 계약 체결, 계약 성립된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체결된 걸 전제로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하나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어그러진 거죠. 깨진 경우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항변권은 그 성립 요건이 우리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또 비교하는 거. 이거는 앞에 우리 물권의 유치권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에서 비교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살펴봤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위험부담이라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성립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민법의 원칙인 채무자 위험 부담률을 원칙에 취하는데, 우리 채권자 위험 부담률을 취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를 서로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 또는 관련자 간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즉 권리 의무 관계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3자의 권리, 이게 이제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계약의 소멸에서는 해제. 해제는 우리 앞에 민법 전체 총칙에서 법률행위 법률사실 분류도에서 말이죠. 어디에서 배웠었죠? 그렇죠.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에서 이 법률행위에서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제도 사실은 뭐다? 법률행위. 계속 같은 거. 옷만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해제도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하면 법률 효과가 있겠죠. 그게 뭔가. 그렇죠? 기타 이제 밑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계약의 성립 요 부분을 가보도록 하죠. 다시 채권 계약 파트 총칙을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총칙되어 있고 이제 핵심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1관 계약이 성립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2관이 저 뒤에 보시면 계약의 효력. 그렇죠? 제3관이 계약의 소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먼저 계약의 성립이에요. 자, 제1관 계약의 성립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여기에 출제자들은 뭐냐?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 맨 밑에 보시면은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사례를 통했을 때 말이죠. 계약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한다면 언제 성립하는지, 즉
계약 성립 여부, 계약의 성립 시기를 과연 판단해낼 수 있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핵심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보니까 청약에 대한 승낙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청약에 대한 승낙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짜가시고, 청약은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에서 한쪽의 의사표시를 청약, 다른 쪽의 의사표시를 승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똑같네, 그죠? 단지 이제 독특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 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니까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자, 근데 행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는 지우시고요. 우리 법이 개정됐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렇게 좀 바꿔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우리 111조 앞에 민법 전체 총칙에서 2항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계약의 청약은 도달 후 철회하지 못한다. 자, 도달 후 철회하지 못한다. 검정펜 밑줄 자. 그 다음에 3번에 청약은, 그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커피 자판기라고 돼 있죠? 커피 자판기. 상대방 얼굴 예쁘고 키 190 이상인 사람만 동전을 넣어서 뽑아 먹으세요. 그 자판기 폭파될 겁니다. 저에 의해서. 자,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그죠? 나쁜 자판기 같은. 상대방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낙은 오로지 그 청약자에 대해서만 한다. 승낙한다. 그러면 그 청약자에, 그 자판기에 넣어야지, 이 자판기에 넣지 않고 저쪽 자판기에 넣어놓고 너 왜 안 주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사실 당연한 말을 그걸 좀 뭔가 법적인 용어로 쓰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청약하고 비교되는 게 청약의 유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청약이 아니라는 거죠. 청약의 유인에다가 자, 여기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의 예하고 청약 유인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은 뭐예요? 의사표시도 아니죠. 그죠? 청약은 의사표시인데 반해서, 그래서 앞에 맨 앞에 그 법률사실 분류도에서 준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이게 청약 유인이. 그 다음 계약이 성립되는 두 번째 경우 보니까 교차 청약이 있더라. 자, 교차 청약에다가 빨간 펜을 밑줄 하시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말했죠. 동일, 내용이 동일이에요. 그런 양쪽의 청약이 상대방이 다 도달했어요. 둘 다 청약일 뿐이에요. 근데 우연히, 그죠? 얘가 내 아파트 1억에 사실라우 갑의했어요. 우리 동시에 뭐예요? 저거 사고 싶어. 당신 아파트 1억에 팔려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그럼 양쪽이 이렇게 딱 도달했을 때, 그쵸? 그럼 그때 계약이 성립되더라. 독특한 모양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의사실현, 빨간 펜을 밑줄 하시고요. 자, 이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더라. 의사실현. 그렇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청진기 딱 하면 배 깠다. 그러면 의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버스가 딱 멈췄다. 내가 타면은 뭐예요? 텅 계약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굳이 버스 기사님이 그 문 여시고 당신 이게 승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 타실 그 승차 계약을 당신은 이렇게 나오고 헐류 청약 이렇게 하고 상대방 오케이 그렇게 타려고 승낙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버스 못 떠납니다. 그렇게 줄 쭉 계속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의사실현이 있다. 그런데 위 세 가지, 그죠? 청약에 대한 승낙하고 교차적인 의사실현의 공통점이 뭐냐?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자, 파란 펜 밑줄로 시켜 의사표시의 합의에다가 파란 펜 밑줄 쫙, 그쵸? 그래서 이게 뭐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이 채권행위 중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특별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 성립 요건은 목 쥐셨네요. 푸세요. 큰일 나.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게 합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 자, 검정펜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검정펜 밑으로 오시고, 객관적 합치는 뭐예요? 내용이 일치돼야 돼요. 그죠? 갑이 을한테 1억, 을이 이 갑한테 1억 해야죠. 서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팔겠다,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쪽은 1억 하라고 한쪽은 9천. 그럼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 즉 갑이 을한테 있으면 을이 뭐예요? 그렇죠. 갑한테 해야 되겠죠. 갑이 을한테 했는데 지나가던 병이 뭐예요? 내가 그럼 뭐예요? 병시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거하고 이제 관련된 그 의사표시 합체하고 관련된 판례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날개 박스 돼 있죠? 계약은 객관적, 주관적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죠. 그렇죠? 따라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 그렇죠?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효력 발생 시기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자,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 그러니까 도달한테 우리 도달주의에 적용했죠. 민법 총칙 전체에 다 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계약에서 통해야 될 것입니다. 111조 1항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 때, 그죠? 커피 자판기, 그죠? 불 들어올 때가 되겠죠. 그때 이제 청약이죠. 그 다음에 승낙은 언제 그러면 효력이 발생되느냐? 자, 대화자간은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간, 먼 사람에는 우리 발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거기서 슬쩍 정리를 했었고요.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세 가지 외우자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준치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큰일 났네. 그렇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는 좋은 효과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자고요. 자, 그래서 발신주의가 이제 여기 53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조문으로 이제 지금까지 핵심의 정령 527조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 534조까지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소리내서 외쳐봅시다. 오케이? 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응? 누가 외치시는지. 그분이 합격하시는 것입니다. 조문을 충실하시고 거기 판례를 덮으시면 그분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조문 읽지 않고 그냥 대충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좀 쌈박하게 너무 이렇게 꼼수 부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점수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배울 때는 편한데 점수도 편하게 나와. 그렇죠? 배울 때 뭔가 좀 고생해야지 점수도 좀 이렇게, 그렇죠? 땀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똑같습니다. 그렇죠? 땀 흘려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528조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고요. 정하지 않은 청약이 529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히 이제 528조 그 3항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돼 버린다는 거죠.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음영들 이렇게 주어졌죠. 그렇죠? 가로해놓고 X. 이게 이제 서로 뒤바꿔가지고, 우리 조문이 이제 객관식의 보기로 나왔던 걸 쭉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계약 총칙에서도 중요한 테마가 이제 계약 성립에서 중요한 테마가 우리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제가 써놓은 겁니다. 행간의 생략어를 써놓은 거예요. 자, 거기 형광펜 밑줄 합시다.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나 형광펜 밑줄 쫙. 여기 출제자 의도는 뭐냐 보니까 그 요건. 책임지려면 어떤 요건이 구비돼야 되는가? 그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요? 제일 기초는 뭐다? 조문이다. 조문을 이제 사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1항에 보니까 목적이 목적?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서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기억나시나요? 그 목이에요. 그죠? 목적. 우리가 내용이라고도 했죠? 자, 목적이 불능한 경우, 그죠? 불능하다. 그래서 이 불능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시적,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다 검정펜 밑줄 봅시다.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다. 검정펜. 그리고 그 목 위에다가 1번 동그라미 찹시다. 요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 이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체결, 성립했다가 검정펜, 그 개째 위에다 2번 동그라미. 계약이 성립돼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악의 또는 과실됐죠. 악의 또는 과실자에다가 검정펜 밑줄을 하시고요. 그 악 위에다 3번 동그라미. 그리고, 상대방 뭐예요? 선의 이고, 선의 앤드 무과실 상대방에다 검정펜. 그렇죠? 자, 일단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이 성립돼야 되고, 세 번째, 한 놈은 뭐예요? 그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요. 상대방은 뭐예요?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그죠?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손해배상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그읍시다. 자, 거기는 신뢰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검정펜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즉,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는 종이원이 않는다.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무과실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한꺼번에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불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놨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서 비교해야 될 게 맨 끝에 계약교섭의 부당파악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요거하고 앞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하고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러죠. 앞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요 계약교섭의 부당파악이는 뭐라고 그래요? 불법행위 책임이랍니다. 가로 해놓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적어 놓으실까요? 자, 보니까 거기 계약교섭의 부당파악에서 두 번째 줄에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 불법행위.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에다 검정펜, 불법행위에다 파란펜 해당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뢰손해 역시 한정된다. 손해배상 책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성립된 거를 전제로 하죠. 체결된 것을. 그에 반해서 계약교섭의 부당파악은 깨졌다니까 성립이 안 된 거를 전제로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다 검정펜 밑줄자. 왜? 우리가 앞에 뭐였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계약 체결, 그죠? 계약 체결의 자유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 내용에. 그렇죠? 하고 싶고 말고 싶으면 자유라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자유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채권에서도 우리가 계약이라는 세 번째 남, 이 줄기인 계약 총칙에서 우리 첫 번째인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